네, 금일 발표를 맡은 김대호입니다. 네, 금일 발표한 논문은 카메라 투 로봇 포즈 에스티메이션 프롬 어 싱글 이미지라고 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카메라와 로봇 간의 익스트린지 캘리브레이션을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은 2020년 이크라에 업데이트된 논문이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계에서 조금 유명한 학교죠. CMU랑 엔비디아가 같이 해서 만든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백그라운드만 제가 좀 첨부를 하였고 나머지 과정은 논문에 있는 순서랑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먼저 저자를 보셨다면은 이게 낯익으신 분들은 낯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프라는 논문을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계셨던 이 파란 색깔 이름이 같은 저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후속 연구처럼 진행을 했는데 같이 참여하는 대학교가 CMU 정도로 바뀌었다라고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프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린다면은 6자유도의 포즈를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고 도프에 좀 강력했던 점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를 논문에도 공개하고 있고 코드로도 공개하고 있어서 네, 바로 써보기도 좋았다는 점이 다소 약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하신 분들의 후속 연구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본 논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조금 심플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적절한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한 거죠. 당근을 잘라주라고 할 건데, 그걸 이제 이런 로봇팔에다가 칼을 달아가지고 잘라달라고 한 걸 이제 부탁하는 거죠. 네, 그럼 저희 연구실에게 부탁을 했다라면은, 저희 연구실은 비전 연구실이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이렇게 카메라를 한 대 가져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를 이렇게 로봇팔에 붙여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인지를 통해서 이제 로봇팔을 움직일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으로 보통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당근을 자르기 위해서는 먼저 당근을 찾아서 6자유도를 예측을 해야 되고요. 6자유도 위치를 예측을 해줘야 되고, 매니퓰레이터를 그럼 이제 당근으로 가까이 가야겠죠. 그리고 간 다음에 당근을 자르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 방법이고, 실제로는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카메라 투 로봇 포즈를 찾아야지만이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쉽게 핸드 아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핸드 아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캘리브레이션 용어가 붙었다면은 아마 이제 익스트린지 캘리브레이션이라면은 이렇게 많이 봤던 거죠.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좌표축 가져와서 두 좌표축 간의 RT를 찾아주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맨날 했었는데, 핸드 아이 캘리브레이션은 이 로봇 팔과 카메라 간의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를 말하는 거라서 그렇게 색다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카메라 트 로봇 포즈를 조금 잘못 찾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제 내가 로봇 팔에 칼을 쥐었다 했죠. 못 자릅니다, 당근을. 당근을 자를 수가 없고, 당근을 안 자르고 만약에 옆에 배추가 있었다라면은, 양배추가 있었다라면은 양배추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혼란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는 분명히 당근을 잘라라고 했는데 배추를 잘랐으니까는 내가 양배추를 인식해서 양배추를 자른 건가? 그러니까 학습이 잘못된 건가? 육자유도 포즈를 잘못 인식한 건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카메라 투 로봇 포즈를 굉장히 잘 찾아야지만이 모든 이런 매니퓰레이터를 쓰는 과정이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백그라운드 더 설명으로 이제 논문에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로봇팔을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와 네모로만 표현을 한다면은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동그라미에 해당하고 사람의 이제 관절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로봇팔 이제 딱 팔꿈치랑 손목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초록 색깔로 이제 그려놓은 부분인데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팔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별도로 또 명명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팔 맞죠? 팔에 해당하는 부분, 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특이하게도 베이스라고 해서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깨에 달려있는 로우팔 정도라고 위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러면 로우팔은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사실 다 센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좌표축이 베이스 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조인트 관절 축에서 또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조인트 축에서 관절 축이 있을 거고 이게 쭉쭉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건 센서를 통해서 이제 값을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드 이펙터를 점을 베이스 점으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어떤 뭐 인지 과정 없이 그냥 센서의 값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엔드 이펙터에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읽었는데 이거를 베이스 좌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이런 조인트마다의 관절 점들을 다 하나의 베이스 좌표 축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3차원 포인트가 되겠죠. 네, 제 백그라운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논문 저자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럼 이제 아까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건데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방식을 주로 써왔냐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fiducial 마커라고 해서 어떤 기준 마커를 이제 부착을 하고 보통 엔드 이펙터에다 부착을 하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N장에 사진을 찍고 아까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통하면은 이 관절 부분들마다의 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마커랑 엔드 이펙터의 점에서의 3D 포인트가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던 거죠. PMP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세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클래식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근데 클래식한 방법에 되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개선을 하고 싶었던 건데 첫 번째로 당면할 문제는 마커를 부착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엔드 이펙터에다 붙여야 되는 건데 굉장히 제가 눈대중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붙일 때마다 다르게 붙여질 거고요. 붙이는 순간에 만약에 내가 손이 좀 잘못 떨렸다 그러면 또 잘못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손의 컨디션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N장에 이 점점점의 N장이거든요. N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 게 굉장히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해보니까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계속 조작 해가면서 점들 찍어 나가면서 하는 게 여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는 점을 많이 찍으면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점을 찍고 싶은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마땅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한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캘리브레이션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친 거죠. 카메라를 치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 저번에 이제 로보팔을 했었을 때 카메라 절대 치지 마세요라는 했던 말이 치면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기여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저렇게 많은 사진에 찍지 말고 이제 오로지 한 장의 사진으로만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커라는 것이 굉장히 손의 컨디션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마커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자는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생성에 애를 먹을 거니까는 합성 데이터만을 써가지고 잘 동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저자가 이제 논문에 주로 기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건데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인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자는 키포인트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프 논문 저자들답게 도프가 미국 이제 영어로 하면은 쩐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굉장하다는 뜻인데 이번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의 이름도 드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센스 있는 네이밍으로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략도를 소개한 거고 이제 네트워크 구조는 특별히 이제 컨트리뷰션 했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잘 됐던 어떤 오토 인코더 방식을 가져와서 채택하는 거였고요. 인풋으로는 640에 480 이미지를 넣어서 아까 말했던 키포인터들을 예측하고 결국 그거는 이미지에서 찾아지는 점이니까 이미지 2D 키포인트가 나오겠죠. 저희가 조인트 개수를 설정하는 만큼. 그리고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3D 점과 PMP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로봇과 카메라의 포즈가 나오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는 이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풀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찍을지가 또 관건이거든요. 실제로 만들 때 보면은 가상 카메라를 둬야 되는데 어디에 둬야 될지가 또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자는 360도를 다 돌리는 게 아니고 대충 뒤가 보이고 옆이 보일 때 정도, 그러니까 다 합치면 270도 정도로만 움직여 주었고, 로봇에서 카메라는 75cm랑 120cm까지만 떨어뜨려서 측정을 해놨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줘야겠죠.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각도를 아래로는 10도만큼, 위로는 75도만큼 움직여서 다양한 사진 속에서 로봇팔 형태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이라고 해놓은 거는 아까 저자가 말했던 합성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툴로 아까 도프 때도 썼던 NDDS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로봇들마다 사실 URDF라고 하는 파일을 보통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각각의 조인트가 얼마만큼 돌아갈지를 다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조인트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 랜덤한 앵글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라고 해서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리얼월드를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도메인 랜더마이즈드라고 검증된 방법으로 모델의 색깔을 다양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질감적인 것을 다양하게 바꾸고, 배경을, 이거는 이제 코코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코코 데이터셋을 배경으로 해서 로우파를 띄우거나 장애물로 YCB 오브젝트를 띄우거나 아니면 배경으로 이렇게 그냥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곳에서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실험으로 제 생각엔 이걸 성능이 좋다는 걸 검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자신들이 구현했던 이런 시스템이 결국에는 리얼월드에서 잘 통할까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도 이제 저자들이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가장 잘 되던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최종적인 건데 얼마만큼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하게 돌아가는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자들은 이제 결국에는 가상 데이터를 학습을 했으니까 실제 세상에서 잘 통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리얼월드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미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준 데이터셋 이름이 판다 3캠이라고 해서 3가지의 유명한 카메라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RGB D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아까는 RGB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D가 붙은 이유는 어쨌든 자기들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를 뎁스 정보만 이용해서 이 다트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트는 뎁스 정보만 이용해서 포즈를 찾아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정확하다고 일단 보고 진행을 하고, 제 생각엔 이 3가지 카메라를 선정한 이유는 거의 모든 연구들이 리얼센스나 RGB-D 카메라를 보면 리얼센스나 키넥트를 많이 사용해주고, 예전에 작성된 논문은 엑스박스를 사용해주고, 비교적 최근은 에이저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저렴한 카메라로 하기 위해서는 리얼센서 많이 사용해줘서 이렇게 3가지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3가지 센서가 다른 거는 에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도가 480이 없습니다. 없어서 720프레임을 이제 다운 샘플링해서 사용해주고요. 또 3가지 다른 방식으로는 뎁스 정보를 추정하는 방식이 3가지 다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했던 판다 3D캠은 그 3가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로봇을 임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다라고 붙은 이유는 이 로봇팔이 이름이 판다 로봇팔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000장의 사진을 각각 얻고요. 그리고 파일 5초마다라고 했는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무슨 만장의 사진을 넣는 게 아니고 적당한 사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5초 동안 들어온 사진을 가지고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면 고정된 카메라에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보여줬었더라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카메라 포즈를 실험과 똑같이 안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정해진 궤도 안에서 자유롭게 카메라를 놨을 때 과연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다 이게 올빗이거든요. 그래서 궤도
되는 데이터셋을 또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27개의 어떤 규칙적인 위치를 지정해 놓고 로봇팔이 움직이는 것도 그 RMP라고 하는 어떤 모션 움직임을 지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른 논문에서 이제 정한 방법을 가져와서 로봇팔을 움직이게 해서 4만 장의 사진을 찍게 합니다. 매트릭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버리지 디스턴스라고 해서 예전에 도프 때 보셨겠지만은, 네, 오른쪽에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 실선이고 예측한 게 점선이라면은 사실 바운딩 박스에 매칭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포인트들의 길이를 각각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한 스레시홀드보다 짧게 왔다 그러면은 잘 찾았다라고 판단해서 패스를 주고, 만약에 ADD 값이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임계값보다 크다 그러면은 페일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복수의 프레임이 왔을 때 평균치를 보는 거고요. 평균치가 아니죠. 들어왔을 때의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고, PCK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그 거리보다 짧게 들어오면은 통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이 8개 포인트 중에서 들어왔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복수의 프레임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평균 낸 값을 사용해줘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는 아까 오토 인코더를 사용할 때 인코더 부분의 네트워크를 VGG를 사용하기도 하고 레지넷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디코더 과정에서의 해상도를 달리하면서 가장 잘 되는 성능을 찾기 위해 한 과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거를 VGG에서 제일 좋은 해상도로 이제 디코딩 했을 때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뒤에 후속되는 그 네트워크 선택할 때는 다 이것으로 선택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해줬던 거는 그러면 세 가지 센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잘 되는 거냐를 찾고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일 잘 됐었던 거는 리얼 센스를 사용해줬었던 게 제일 잘 됐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에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뎁스를 추정하는 방식에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노이즈가 많이 낀다고 합니다. 노이즈가 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뎁스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값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고, 엑스박스 36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나왔었던 RGB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때 RGB 이미지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리얼 센스를 제일 좋은 경우로 하고 판단을 하였고, 또 나중에 뒤에 사용하는 어떤 카메라를 하나만 써야 되는 테스트를 할 때는 인텔 리얼 센스만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카메라를 여기저기 배치한다고 했었을 때도 성능이 좋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 센스를 사용해줬었던 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때 사실 0.28mm 속 좋은 성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5로 스레시홀드를 이제 키웠을 때 성능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로봇팔을 판다 로봇팔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로봇팔만 쓰고 있을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사용되는 로봇으로 쿠카사에서 나오는 로봇과 백스터 로봇이라고 하는 또 많이 사용되는 두 로봇팔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쿠카 로봇팔은 판다 로봇처럼 이제 팔이 하나만 부착되어 있는 거고요. 백스터 같은 경우에는 양팔 로봇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 데이터셋 만들 때 백스터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양팔을 둘 다 키포인트를 따게 되면은 이미지의 이 예측한 키포인트들이 겹쳐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게 시메트릭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어디서 그러니까 왼쪽 팔에서 나온 키포인트인지 오른쪽 팔에 나온 키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135도로 넓게 했다라면 이번에는 좁은 각도만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조인트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로봇에 대한 성능은 이제 수치상은 공개 안 했는데 판다 로봇팔을 썼을 때랑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드림이라는 게 다른 로봇에서도 잘 적용이 된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최종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아르코 마커를 부착하는 방법보다 성능이 좋으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제 엄밀한 비교가, 그러니까 프레임 수 따라 성능 차이가 지금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키포인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드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프레임을 찍으면은 여러 가지의 키포인트, 그러니까 여러 개의 키포인트를 바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엔 사진을 5장 찍어야 얻어야 됐던 거를 드림을 한 장으로 얻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출발 자체도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저자가 하는 말로는 어쨌든 그래서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은 PMP를 쓰기 위해서 3장의 프레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장의 프레임 때부터 일단 성능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사진을 많이 찍어도 결국에는 드림이 성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준 실험인데요. 이제 이거를 과연 아까 당근을 한테 가는 거죠. 이 내가 지정한 위치로 로우팔이 잘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실험을 해주냐면은 책상에다가 아까 기준 마커를 부착을 합니다. 5장을 부착하고 기준 마커로 바로 가라는 실험을 해주고 싶은데 바로 가다가 잘못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 돼가지고 테이블을 찍으면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10cm 위에 있는 지점으로 움직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기준 마커보다 10cm 위에 있는 마커로, 그러니까 지점으로 옮겼을 때 얼마만큼 가까이 있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이 있냐라는 거를 평가해주고 싶었던 거고, 아까는 다트라는 걸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사용을 했는데 마지막 실험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도 드림보다 얼마만큼 좋은지를 같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신다면은 사실 제일 잘 나왔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 제일 근접하게 갔었던 거는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이고,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평균적으로 에러가 낮았다는 거는 다트지만, 만약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나마 그래도 제일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거는 드림이고, 드림은 그래도 이제 분석값이 제일 작아서 그나마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내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드림이 이것들과 견줄만 하다라고 저자는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